충청남도 부여 정각사. 한 남자가 가슴에 권총을 품은 채 산을 올랐습니다. 그는 15년간 남한에서 활동한 북한 공작원을 데려오라는 김정일의 직접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절에 도착한 순간 그는 직감했습니다. 함정이다. 그날 밤 부여 산속에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1995년 10월 충청남도 부여. 저는 가슴에 권총을 품은 채 포위당했습니다. 지금 저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저는 북한 최고의 스파이 양성기관을 졸업한 난파공작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 노동당 간부가 저를 선택했습니다. 동무는 남조선 혁명을 하게 됐어. 그 한마디로 제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이름이 바뀌었고 고등학교 졸업증도 받지 못했습니다. 4년간 죽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매일 밤 20kg 모래배낭을 메고 산을 달렸고 서울말을 배웠고 평양 지하 터널의 가짜 남한거리에서 남한 사람 흉내를 연습했습니다. 1995년 김정일이 직접 결재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15년간 남한에서 활동한 공작원을 데려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준비 기간은 단 한 달. 부여 정각사에 도착했을 때 직감했습니다. 함정이다. 하지만 저는 총을 품고 다시 절로 올라갔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제 동료는 사흘 뒤 사살됐고 저는 종아리에 총을 맞고 체포됐습니다. 2년간 전향을 거부했습니다. 북한 가족들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97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 가족은 이미 숙청됐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는데 단지 체포됐다는 이유만으로 제 가족 전원이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북한 최고 스파이가 어떻게 선발되고 훈련받으며 남한에 침투하는지, 그리고 왜 저는 전향을 결심했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1980년 4월 황해남도 해주시. 저는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배급소에서 옥수수를 받아오고 수령님 초상화 앞에서 충성 맹세를 하고 친구들과 축구를 하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그들의 얼굴은 표정이 없었고 교실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2학년 남학생 전원, 운동장으로 집합. 저희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2학년 남학생 100여 명이 줄을 섰습니다. 노동당 간부로 보이는 그 사람은 저희를 쭉 둘러보더니 손가락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너. 나머지는 들어가. 기준은 간단했습니다. 키가 큰 학생들만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100명 중 절반이 그 자리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키가 큰 편이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동무들은 지금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한 달간 면접과 신체 검사를 받게 된다. 이 사실은 부모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는 당원이냐? 조상 중에 지주나 월남자가 있느냐? 질병이 있느냐? 끝없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한 달 뒤 50명 중 15명만 남았습니다. 저희는 도 소재지인 해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시군에서 온 학생들 3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또다시 면접과 신체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도립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심장, 폐, 시력, 청력 모든 것을 검사했습니다. 집안에 암 환자 있느냐, 결핵 환자 있느냐, 가족력까지 조사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300명 중 15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 혼자만 평양으로 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980년 12월 평양 창광거리 고층 아파트 꼭대기층. 전국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황해남도에서 저, 황해북도에서 1명, 강원도에서 1명,
평안남도에서 1명, 평안북도에서 2명, 모두 저처럼 1년간 검증을 받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저희는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북한에서 보기 힘든 고기와 쌀밥이었습니다. 식사 후 1명씩 방으로 불렸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방에는 노동당 고위 간부로 보이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앉아라. 저는 긴장한 채 앉았습니다. 김 부자 경호원이 되는 건가? 그렇다면 우리 집안의 영광이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 오늘부터 동무는 김정일 동지의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의해서 남조선 혁명을 하게 됐어.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조선 혁명, 대남 공자, 간첩, 고등학교는 졸업 못한다. 내일부터 김정일 정치군 사대학에 입학한다. 이름도 바뀐다. 지금부터 동무 이름은 김철호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선택권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17살 소년의 운명은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1980년 12월, 평양 외곽, 버스는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삼엄한 경비 초소를 몇 개나 지나자 거대한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김정일 정치군 사대학, 북한 최고의 스파이 양성 기관이었습니다. 창고에서 군복을 받았습니다. 배낭, 신발, 모자까지 지급받고 내무반으로 들어갔습니다. 30명이 한 방에서 잤습니다. 저보다 먼저 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너 뭐 하는 애야? 난 공작원이고. 너는? 우린 전투원이야. 전투원은 공작원이 남한에 침투할 때 케안까지 데려다주고 다시 데려오는 안내자들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들과 함께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첫날 밤 11시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전원 5분 안에 운동장 집합. 겨울밤 영하 15도. 20kg짜리 모래 배낭을 메고 운동장에 섰습니다. 교관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10km 야간 행군을 시작한다. 제한 시간 1시간. 늦는 놈은 다시 뛴다. 행군이 아니었습니다. 뛰는 것이었습니다. 20kg 배낭을 메고 산길을 달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옆 친구가 넘어졌습니다. 교관이 소리쳤습니다. 일어나. 전우를 버리고 가는 놈은 총살이다. 저는 그 친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함께 달렸습니다. 5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내무반으로 돌아오니 새벽 1시였습니다. 30분 후 다시 기상이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1시 30분, 다시 나팔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격투 훈련이었습니다. 새벽 5시까지 주먹질과 발차기만 했습니다. 아침 6시, 다시 10km를 뛰었습니다. 그것이 제 4년간의 일상이었습니다. 매일 밤 10km를 뛰었고, 토요일에는 20km를, 한 달에 한 번은 40km를 뛰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서 피가 났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훈련이 아니야. 어느 날 밤, 한 친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탈락이었고, 탈락하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몸이 적응했습니다. 20kg 배낭이 가볍게 느껴졌고, 40km를 4시간 30분 안에 완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1학년 여름, 수영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평양 외곽의 큰 저수지로 갔습니다. 한 달 동안 그곳에서 숙식하며 오직 수영만 했습니다. 30명 중 절반은 수영을 못했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돌처럼 가라앉는 친구들이었습니다. 한 달 안에 8km를 수영하지 못하면 탈락이다. 교관의 말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친구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루 8시간씩 물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수영을 할 줄 알았지만 8km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500m만 해도 숨이 찼습니다. 일주일 뒤 1km, 2주 뒤 3km, 3주 뒤 5km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째 되는 날, 최종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30명 모두가 8km를 완주했습니다. 돌덩이 갔던 친구들도 해냈습니다. 교관이 말했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없다. 죽지 않으면 할 수 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2학년부터는 격술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격술은 태권도, 합기도, 유도, 복싱을 합친 종합 무술이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이 무기가 되는 훈련이었습니다. 매일 8시간씩 4년간 격술을 배웠습니다. 총 600시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볼펜으로 급소를 찌르는 법, 손수건으로 목을 조르는 법, 신문지를 말아서 무기로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조선에 가면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없다. 일상적인 물건이 무기가 돼야 한다. 교관의 말처럼 저희는 모든 물건을 무기로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격파 훈련이었습니다. 10cm 두께의 빨간 벽돌을 주먹으로 깨는 훈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장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주먹이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손등이 터졌습니다. 계속 쳐라. 피가 나고 굳은 살이 생기면 돌보다 단단해진다. 매일 벽돌을 쳤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한 장이 깨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5장, 6개월이 지나자 10장을 깰 수 있었습니다. 손이 괴물처럼 변했습니다. 굳은 살이 발바닥보다 두꺼워졌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입학할 때 30명이었던 동기는 25명으로 줄었습니다. 5명은 훈련 중 다쳤거나 견디지 못해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1984년 여름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노동당 고위 간부가 와서 말했습니다. 동무들은 이제 조국의 칼이 됐다. 남조선 혁명을 위해 목숨을 바쳐라. 저는 그날 제가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무기였습니다. 북한이 남한에 쏘아 보내는 총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훈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남한 사람으로 만드는 훈련, 적구와 교육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84년 가을, 평양교회 산소. 졸업 후 저는 또 다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초대소라고 불리는 비밀 교육시설이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숨겨진 이곳에서 저는 진짜 공작원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초대소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강사들이 모두 남한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가시죠. 순간 여기가 북한인지 남한인지 헷갈렸습니다. 강사들은 모두 월북자나 납북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950년대, 1960년대에 북한으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6개월간 서울말을 배울 것이다. 동무는 황해도 출신이니까 유리할 거다. 저는 서울말을 배우는 조에 배정됐습니다. 같은 조에는 평안도 출신도 있었고 함경도 출신도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경상도 말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여보세요.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강사가 말하면 저희는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발음 하나하나를 교정받았습니다. 녹음기에 제 목소리를 녹음하고 들어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 목소리 같지 않았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가 아니라 이거 얼마야? 로 해야 자연스럽다. 존댓말과 반말을 섞어 쓰는 법, 서울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투, 억양, 심지어 한숨 쉬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매일 8시간씩 말하기 연습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서울말만 썼습니다. 북한말을 쓰면 벌칙이 있었습니다. 운동장 10바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서울말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저는 황해도 사투리를 잊어버렸습니다. 말과 함께 남한 문화도 배웠습니다. 강사들은 남한 TV를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줬습니다. 뉴스,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모든 것을 봤습니다. 정치인 이름을 외웠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누구인지,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유명한 연예인이 누구인지 모두 외웠습니다. 노래도 배웠습니다.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불렀고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를 외웠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이런 노래가 남조선에 있다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감성적인 노래들이었습니다. 남조선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며 산다. 동무들도 이 노래를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어야 한다. 1985년 봄, 드디어 실전훈련 장소로 갔습니다. 평양 용성구역 산소, 거대한 터널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적구와 환경관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터널 안으로 들어가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남한거리가 그대로 재현돼 있었습니다. 슈퍼마켓이 있었고, 다방이 있었고, 극장이 있었고, 여관이 있었고, 문방구가 있었고, 이발소가 있었습니다. 간판도 한글로 돼 있었고, 진짜 남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여기는 남조선이다. 지금부터 동무들은 남조선 사람이다. 강사의 말과 함께 저희는 남한 돈을 받았습니다. 진짜 남한 돈이었는데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밖으로 못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슈퍼에서 물건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슈퍼에 들어갔습니다. 과자, 라면, 음료수가 진열대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과자 몇 개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얼마입니까? 점원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거기 가격표 있잖아요. 그냥 가져오시면 돼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북한에는 슈퍼가 없었습니다. 모든 상점은 선불제였습니다. 먼저 돈을 내고 물건을 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남한은 달랐습니다. 물건을 먼저 가져오고 나중에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해봐. 자연스럽게. 저는 다시 연습했습니다. 10번, 20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실수를 했습니다. 다방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한 뒤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손님, 계산하셔야죠. 저는 돈을 내지 않고 나가려 했던 것입니다. 북한식으로 선불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생들이 웃었고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가장 부끄러웠던 일은 샴푸 사건이었습니다. 초대소 화장실에는 여러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연두색 액체가 담긴 병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머리기름인 줄 알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동백기름이나 포마드를 발랐는데 색깔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감고 수건으로 닦은 뒤 그 연두색 액체를 머리에 발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계속 거품이 났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거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저는 강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계속 거품이 나는데. 그게 샴푸야. 머리 감는 비누. 그제야 알았습니다. 샴푸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사와 다른 교육생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저는 너무 창피했지만 그날 샴푸가 무엇인지 확실히 배웠습니다. 6개월간 터널 안에서 남한 사람 연습을 했습니다. 극장에서 표를 사고 이발소에서 머리를 자르고 여관에 체크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심지어 남한식 화장실 사용법까지 배웠습니다. 남조선에 가면 양변기를 쓴다. 앉아서 보는 거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응해야 했습니다. 실수 하나가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7년 여름, 드디어 적구와 교육이 끝났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동무는 남조선 사람이다. 말투, 습관, 생각까지 남조선 사람이 됐다. 곧 진짜 남조선에 가게 될 것이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황해도 소년이 아닌 서울 청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김철호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과연 진짜 남한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1987년 9월, 평양대외연락부 본부, 첫 번째 임무다. 부산 동명백화점에서 접선을 하고 복귀해라. 장관이 저에게 임무를 전달했습니다. 저 임무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남한에 이미 들어가 있는 공작원을 만나서 공작금을 전달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남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준비 기간은 2개월이었습니다. 신분증을 만들고 이력을 외우고 침투 루트를 공부했습니다. 저는 김영수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자란 29세 회사원이었습니다. 절대 잡히지 마라.
잡히면 너도 죽고 내 가족도 죽는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1987년 11월 15일 밤 10시, 원산항, 작은 잠수정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사 2명과 안내원 1명, 그리고 저까지 4명이 탑승했습니다. 잠수정은 소리 없이 바다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10시간 동안 잠수정 안에서 꼼짝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좁고 답답했습니다.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제주도 남쪽 해안. 도착했다. 5분 안에 나가라. 안내원이 스쿠버 장비를 건네줬습니다. 저는 배낭을 메고 장비를 착용했습니다. 잠수정 해치가 열렸고 차가운 바닷물이 들어왔습니다. 수중에서 빠져나와 해안으로 헤엄쳤습니다. 11월 제주 바다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이빨이 부딪혔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약 30분을 헤엄쳐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6시, 제주 남쪽 한적한 해변.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젖은 옷을 벗고 배낭에서 마른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스쿠버 장비와 젖은 옷은 바위 틈에 숨겼습니다. 신분증과 돈을 확인했습니다.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을로 걸어갔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제주시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찾아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에서 제주 사투리를 들었습니다. 배웠던 것과 달랐습니다. 긴장했습니다. 어디까지 가시옵까? 버스 기사가 물었습니다.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주시요. 5천 원이오다. 돈을 냈습니다. 버스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이곳이 남한이구나. 처음 본 남한 풍경은 생각보다 평범했습니다. 제주시에 도착해 여관을 찾았습니다. 하루 묵을 거예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가짜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주인은 대충 보더니 열쇠를 줬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살았다. 첫 관문을 통과했다. 다음 날 제주 공항으로 갔습니다. 처음 본 비행기였습니다. 북한에도 비행기가 있었지만 일반인은 탈 수 없었습니다. 부산 가는 표 한 장이요. 표를 끊고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탑승 절차를 밟았습니다. 신분증을 또 보여줬습니다. 가방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상 없었습니다. 비행기에 탔습니다.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제주 섬이 작아졌습니다. 1시간 후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부산, 큰 도시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면으로 갔습니다. 동명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접선 시간은 오후 3시, 3층 신사복 코너였습니다. 시간이 되자 신사복 코너로 갔습니다. 넥타이를 보는 척했습니다. 옆에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약속된 암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넥타이 어때요? 괜찮은데 좀 비싸 보이네요. 그가 제 공작원이었습니다. 15년간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작원이었습니다. 저는 배낭에서 봉투를 꺼내 넥타이 더미 사이에 놓았습니다. 그도 다른 봉투를 넥타이 사이에 놓았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네, 안녕히 가세요. 3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봉투를 집어들고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성공했다. 복귀 경로는 같았습니다. 부산에서 제주로, 제주에서 바다로. 3일 뒤 저는 다시 원산항에 도착했습니다. 임무 완수했습니다. 보고를 마치자 장관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했다. 동무는 이제 검증된 공작원이다. 저는 그날 최고의 공작원이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동료들이 부러워했고 상급자들이 인정했습니다. 저는 우쭐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남한 땅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1995년 그 교만이 저를 부여 정각사의 총격전으로 이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여러 번 남한에 갔습니다.
서울, 대구, 광주, 곳곳을 다녔습니다. 공작원들을 만나고 돈을 전달하고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한 번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최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995년 9월 두 번째 큰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15년간 남조선에서 활동한 봉화 1호를 복귀시켜라. 김정일 동지가 직접 결재한 임무다. 그 임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1995년 9월 평양 대외연락부 긴급 임무다. 즉시 준비하라. 장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회의실에 차관과 고위 간부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코드명 봉화 1호. 1980년에 난파된 공작원이다. 15년간 남조선에서 활동 중이다. 이자를 복귀시켜라. 자료를 건네받았습니다. 봉화 1호는 스님으로 위장해 충청남도 부여 정각사에 있다고 했습니다. 본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6.25 때 월북한 충청북도 출신으로 60대 초반이라고만 나와 있었습니다. 김정일 동지가 직접 결재했다. 10월 10일 전까지 데려와야 한다. 10월 10일은 노동당 창건일이었습니다.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이 죽은 후 처음 맞는 당 창건일이었습니다. 그날 봉화 1호를 데려와 충성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단 한 달. 너무 짧았습니다. 왜 이렇게 급합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래 다른 조가 임무를 받았다. 하지만 동해로 침투하다 사고가 났다. 안내조장이 수중에서 사망했고 나머지는 복귀했다. 앞선 조가 실패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대타였습니다. 동무는 검증된 공작원이다. 제주 루트를 이용해라. 그리고 차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봉화 1호가 변절했을 가능성이 있다. 수색 접선을 하라. 수색 접선. 상대방을 몰래 관찰한 후 접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약 이상한 기미가 보이면 즉시 제거하고 복귀해라.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데려오거나 죽이거나. 조원이 배정됐습니다. 박광남, 27세 신참 공작원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지만 경험이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형님, 잘 부탁드립니다. 박광남은 예에 바르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전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달간 준비했습니다. 부여 지도를 외우고 정각사 주변을 공부하고 탈출 루트를 계획했습니다. 신분증과 현금을 준비했습니다. 출발 전날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만약 상황이 발생하면 총소리만이라도 내라. 무슨 뜻입니까? 총소리가 나면 언론에 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봉화 1호가 배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겠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국을 위해 마지막까지 신호를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1995년 10월 20일 제주도 침투. 이번에도 제주 남쪽 해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광남은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처음 남한 땅을 밟는 것이었습니다. 형님, 떨립니다. 진정해. 우리는 남한 사람이야. 제주에서 부여까지 이동했습니다. 버스와 기차를 탔습니다. 박광남은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 자연스럽게 행동해. 10월 23일 부여 도착. 정각사를 찾았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절이었습니다. 우선 관찰부터 했습니다. 하루 종일 멀리서 절을 지켜봤습니다. 사람 출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절에 올라갔습니다. 노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자원스님 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자료에는 자원스님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북한에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자원스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답신이 왔습니다. 다시 가봐라. 있을 것이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없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직감이 왔습니다. 광남아, 이거 함정 같아.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다시 가보자. 하지만 이번엔 총을 가지고 가자. 원래 수색 접선 시에는 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각자 권총과 탄환 12발을 챙겼습니다. 10월 24일 오후 다시 정각사로 올라갔습니다. 절 마당에 청바지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했습니다. 스님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자원 스님 찾으러 왔습니다. 아, 계십니다. 저 밑에 밭에서 일하고 계세요. 남자가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너무 친절했습니다. 마치 저희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감사합니다. 저희는 절을 내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 남자가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광남아, 빨리 내려가자. 함정이다.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프라이드 승용차 한 대가 올라왔습니다. 승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체격이 다부졌습니다. 스님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태워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차는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100m쯤 가더니 멈춰 섰습니다. 운전자가 내려서 타이어를 보는 척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가 갑자기 돌아섰습니다. 손들어. 꼼짝 마. 그의 손에는 권총이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가슴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총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탕. 저는 하늘을 향해 쐈습니다. 상대도 쐈습니다. 총격전이 시작됐습니다. 광남아, 너는 앞서 가. 내가 막을게. 저는 뒤에서 엄호하며 후퇴했습니다. 박광남은 앞서 달렸습니다. 총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충격이 왔습니다. 종아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1995년 10월 24일 오후 5시, 눈을 떴을 때 저는 앰뷸런스 안에 있었습니다. 종아리가 불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양옆에 경찰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 차렸어? 경찰이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총알은 종아리 근육을 관통했습니다. 뼈는 다치지 않았지만 출혈이 심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경찰서로 이송됐습니다.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이름이 뭐야? 김명수입니다. 가짜 이름을 댔습니다. 어디서 왔어? 서울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넌 북한 공작원이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밤새 계속됐습니다.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저는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침투 경로를 물으면 강화도로 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제주도로 왔지만 박광남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광남이는 살아야 한다. 얘는 경험이 없어. 내가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 저는 광남이가 탈출할 시간을 벌기 위해 조사관들을 혼란시켰습니다. 강화도, 인천, 거짓 정보를 계속 흘렸습니다. 두 번째 날, 조사관이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봉화이로가 누군지 알아? 저는 놀랐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모릅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희가 자원 스님을 찾으러 왔잖아.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원 스님은 1980년에 이미 잡혔어. 15년간 우리가 이중 첩자로 썼지. 너희 북한은 그것도 모르고 공작원을 보냈어.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봉화이로는 15년 전에 이미 전향했습니다. 북한은 15년간 속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정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내 동료는 어디 있어? 모릅니다. 거짓말하지 마. 조사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저는 계속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 번째 날 오전, 조사관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는 사진 한 장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 사람 알아? 사진 속에는 박광남이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 사살됐어. 부여에서 4km 떨어진 산속에서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광남이가 죽었습니다. 27살 청년이 이국 땅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먼저 도망가라고 했지. 그래서 얘가 혼자 달아났어. 하지만 우리 군인들이 포위했어. 총격전 끝에 사살됐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살리려고 했는데 결국 죽였습니다. 이제 거짓말 그만하고 진실을 말해. 어차피 내 동료는 죽었어. 더 이상 지킬 사람도 없어.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 여동생. 제가 전향하면 그들이 죽습니다. 나는 끝까지 버텨야 한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1달, 2달.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정식 재판을 받았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죄, 판결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저는 서울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독방이었습니다. 2평 남짓한 좁은 공간. 하루 종일 혼자 있었습니다. 박광남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내가 죽였다. 내가 신참을 데리고 갔고, 내가 앞서 가라고 했고, 결국 얘가 죽었다. 자책감에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광남이가 총에 맞아 쓰러지는 꿈, 광남이가 저를 원망하는 꿈, 그 꿈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1997년 여름, 어느 날 면회 통보가 왔습니다. 누가 올까? 변호사일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최정남, 저와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공작원이었습니다. 1997년에 부부 공작원으로 난파됐다가 체포된 사람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번도 만난 적 없었지만 소속이 같았기 때문에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형님, 오래간만입니다. 최정남은 이미 전향한 상태였습니다. 안기부가 그를 저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2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이야기, 공작부 이야기, 동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정남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형님 가족, 숙청됐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형님이 잡힌 직후에 전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제가 북한 떠나기 직전에 들었습니다. 공작부에서 다들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전향하지 않았어. 끝까지 저항했어. 총소리도 냈어. 약속을 지켰어. 그래도 소용없었습니다. 잡혔다는 것 자체가 배신으로 간주됐습니다. 잡히기 전에 죽어야 했다는 게 저들 논리입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 여동생 모두 끌려갔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가족들, 제가 전향하지 않은 이유였던 그 사람들이 이미 죽었거나 수용소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배신당한 거였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2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배신감, 분노, 허무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약속을 지켰는데, 끝까지 버텼는데, 결국 가족은 버려졌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북한을 위해 살지 않겠다. 1997년 8월, 가족 숙청 소식을 들은 다음 날, 저는 안기부 조사관을 불렀습니다. 전향하겠습니다. 조사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년간 입을 다물었던 제가 갑자기 전향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진심입니까? 네. 이제 지킬 것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겠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침투 경로, 공작 방법, 교육 내용, 조직 구조,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10시간씩 조사를 받았습니다. 북한의 난파 공작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공작원인지, 어떤 방식으로 훈련받는지,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설명했습니다. 1998년 3월, 가석방됐습니다. 교도소 문을 나서는 순간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2년 반 만에 보는 바깥 세상이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안기부 조사관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뭘 해야 할지. 저희가 일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 분석관으로 일하시겠습니까? 북한 공작원을 분석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로 대한민국 안보에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무사에서 15년간 일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새로 체포된 간첩들을 조사하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했습니다. 제가 함께 훈련받았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난파돼 체포됐습니다. 법정에서 그들을 마주칠 때마다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피고인을 아십니까? 네. 김정일 정치군 사대학에서 함께 훈련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동료를 고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북한을 위해 일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2010년 4대 간첩단 사건이 터졌습니다. 30년간 남한에서 활동한 대규모 간첩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리더는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정일 정치군 사대학 2년 선배였습니다.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저 사람을 아십니까? 네. 김정일 정치군 사대학 선배입니다. 대남공작부 소속이었습니다.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얼굴을 압니다. 그리고 그가 쓰는 암호 방식, 공작 방법이 저희가 배운 것과 동일합니다. 피고석에 앉은 선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원망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일을 하면서 조금씩 일상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집이 생겼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채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에 갔습니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봤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슈퍼에서 물건을 고를 때마다 너무 많은 선택지에 당황했습니다. 라면만 수십 종류였습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때도, 휴대폰을 개통할 때도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주말에 뭐 했어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고향이 어디세요? 황해도. 아니, 서울이요. 말실수가 잦았습니다. 제 정체를 숨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제 과거를 알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박광남이 나타나는 꿈, 가족들이 수용소에서 고통받는 꿈, 부여 정각사 총격전 꿈,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새벽 3시였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였습니다.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악몽을 꿉니다. 2023년, 저는 은퇴했습니다. 이제 60대 중반입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20대 공작원이 아닙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삽니다. 결혼은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제 과거를 설명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근처 공원을 산책합니다. 노인들이 모여 게이트볼을 하고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입니다. 가끔 북한 뉴스를 봅니다. 김정은이 나옵니다. 제가 모시던 김정일의 아들입니다. 여전히 독재를 하고 인민을 억압하고 간첩을 난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김정일 정치군 사대학에서 훈련받고 있겠지. 지금도 누군가는 남한에 침투하고 있겠지.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북한 체제는 잔혹합니다. 목숨을 바쳐 충성해도 가족마저 버립니다. 저는 최고의 공작원이었지만 결국 버려졌습니다. 자유는 소중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은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잊지 마십시오.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의 인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어 그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비록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남은 삶만큼은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자유의 소중함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임무입니다.